패션쇼에 관심이 있다면 지젤 번천을 모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알게 되었든 아니면 우연히 들었든 그녀는 공인된 최고의 슈퍼모델입니다. 데뷔 이후 하이 패션이든 상업적인 런웨이든 그녀는 끊임없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8년 연속 모델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녀의 한 걸음이 45만 달러,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영광스러운 경력과 비교했을 때 그녀의 연애사는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연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실력파 배우가 이별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1980년 9월 지젤은 브라질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6명의 자매가 있었고 그녀는 6째였습니다. 아버지는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이들이 많아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입은 적이 없고 항상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컸고 어린 시절의 꿈은 배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재능이 배구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젤이 1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지젤과 그녀의 쌍둥이 언니를 모델 훈련 수업에 데려갔습니다. 14살 때 모델 훈련 수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젤은 상파울루에서 학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엘리트 모델 에이전시의 에이전트가 스카우트하여 엘리트사가 주최한 엘리트 모델 대회에 참가했고 브라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세계 엘리트 모델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계 전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그녀가 타고난 모델임을 어느 정도 보여주죠. 영예를 얻게 된 그녀는 1995년 상파울루로 이사하여 전업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였지만 항상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항상 누군가가 그녀에게 코가 너무 크다고 말하거나 눈이 너무 작다고 말하면서 평생 잡지 표지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코 성형을 하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민감한 나이에 이러한 비난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제때에 그녀를 위로하며 자주 말했습니다. 지젤, 다음에 누군가가 또 그렇게 말하면 너는 큰 코를 가졌지만 그게 너의 개성이라고 말해라. 신념을 굳게 가지는 것은 쉽지만 현실은 신념만으로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델 경력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는 그녀의 외모가 개성은 있지만 매력적이지 않고 몸매는 볼륨감이 있지만 당시 유행하던 케이트 모스 같은 마른 체형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년배 소녀들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오디션에 참가하며 모델의 꿈을 쫓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활동에 참여했을 때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지만 3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오직 하나의 목표, 완벽하게 일을 마치는 것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젤의 끈기는 그녀의 커리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해에 그녀는 3개의 잡지 표지에 등장했고 29개의 잡지 촬영을 했으며 17개의 전국적인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젤은 당연히 자신을 브라질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1996년 2월 그녀는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여러 번 오디션을 봤지만 뉴욕 봄 여름 패션쇼에서는 두 브랜드만이 그녀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활의 압박으로 그녀는 다시 고향인 브라질로 돌아가야 했고 10개의 패션과 미용 관련 광고를 찍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브라질에서 꽤 인기가 있었고 브라질 현지 브랜드들이 그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그녀는 미국과 브라질을 오가며 분주히 지냈고 그때 그녀는 비행기가 나의 집이라고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1997년 지젤은 이미 브라질에서 최고의 모델 자리에 올랐고 1년에 40여 회의 쇼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예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뉴욕에서 일하는 데 썼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하철을 타고 각 회사의 오디션에 갔으며
당시 거의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불운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피부염에 걸려 원래 적은 일거리에서 또다시 몇몇 오디션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 지젤은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밀라노, 파리, 런던, 그리고 뉴욕의 주요 패션 위크에서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총 42번의 면접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몸매가 극도록 마른 병적인 패션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기를 맞지 않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기회는 늦게 왔지만 지젤의 모델 기본기는 매우 탄탄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녀의 워킹 스타일을 말걸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걷는 모습은 마치 말이 뛰는 것처럼 무릎을 들어올리고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걸을 때 바람을 일으키고 무대에서의 태도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1998년 런던 패션 위크가 곧 개막되었고 이는 유명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가 포함되어 런던 패션 위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맥퀸이 모델들에게 매우 높은 요구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쇼에 참가하려면 난이도가 높은 하이힐을 신어야 했습니다. 그의 하이힐을 소화하지 못한 모델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맥퀸이 지젤을 처음 보자마자 그는 꿈에 그리던 모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은 18살 소녀는 마침내 브라질 외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쇼의 이름은 비로 알려져 있으며 지젤에게는 인생의 비와 같았습니다. 혼란과 기다림이 모두 이 비로 인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패션쇼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쇼가 끝나자 사람들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맥퀸쇼에 나온 그 소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런던 패션 위크가 끝난 후 곧바로 밀라노 패션 위크가 열렸고 지젤은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그녀는 여러 유명 브랜드의 쇼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1998년 동안 지젤은 국제 무대에서 최고 브랜드를 위해 85회에 달하는 쇼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발렌시아가, 샤넬, 지방시, 발렌티노, 베르사체, 랄프 로렌, 셀린, 디올, 루이비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각종 브랜드의 대변인이 되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어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각국의 보그 잡지 표지에 37번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빅토리아 시크릿과 2,500만 달러,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물 바비 인형으로 불리는 초모델 선배 클라우디아 시퍼는 그녀를 마지막 슈퍼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녀의 한 걸음이 45만 달러, 약 6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질 전체 국가의 자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 그녀와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사랑이 공개되면서 둘은 조용하고도 달콤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는 업계에서 잘 알려진 바람둥이로 슈퍼모델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공개되자 많은 팬들은 지젤에게 그만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18살의 소녀가 사랑에 빠지면 타인의 충고가 들릴 리 없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침착한 그녀도 다른 순진한 소녀들처럼 관계를 확정한 후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여 영화배우 남자친구와 가까이 지내고자 했습니다. 일의 중심은 뉴욕에 있었지만 연애의 중심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몇몇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레오나르도는 그다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록 레오나르도라 하더라도 이 연애가 가장 오래 지속된 연애였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생일날조차 바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다른 여자와 밀착하여 춤추고 은밀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지젤은 홀로 텅 빈 집에 남겨졌죠. 2002년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레오나르도는 여전히 다양한 연애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는지 이별 소문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함께 페루로 달콤한 휴가를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2005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두 사람은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이 커플에게 결혼 계획에 대해 질문했지만 레오나르도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고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젤은 답답한 표정으로 저도 알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 이 슈퍼모델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오나르도는 지젤을 잃은 후에야 그녀를 그리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곁에 없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 전 여자친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06년 친구의 소개로 지젤은 톰 브래디를 만났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큰 키까지 더해져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되자마자 네티즌과 팬들은 한결같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년간의 교제 후 그들은 결혼의 전당에 들어섰고 결혼 후 두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2002년에 지젤이 브라질판 포브스 잡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모델로 인정받았고 그 후 15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수입이 2위와 3위의 총합보다도 많았지만 그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의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을 일약 스타로 만든 그 비쇼에 대해 언급했는데 사실 그 쇼는 그녀의 10년간의 커리어 중 가장 어두운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고난이도의 하이힐과 거의 노출된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마음껏 포즈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화려했지만 거의 속옷 없이 입은 의상은 마치 자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의 나체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상도 마찬가지였으며 속옷 같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을 때는 눈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큰 여론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미 얻은 혜택을 뒤로하고 이제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평생 얻기 힘든 높은 수입을 받는 만큼 그러한 고충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그녀가 18살에 불과했으며 그런 의상을 입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옹호했습니다. 동정을 얻기 위한 발언인지 정말 억울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젤은 이미 예전의 무능한 소녀가 아닙니다. 업계의 기준이 된 그녀는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은 더욱 자유롭고 대담할 것입니다. 미녀 요가 강사가 실종되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검정 레이스 팬티 한 장이 남겨져 있었고 그 위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했습니다. 그녀는 두 명의 유부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복잡한 사회적 인간관계도 얽혀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섹시한 요가 강사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성들에게 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와 면역력 강화, 저항력 증진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요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12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섹시하며 아름다웠던 요가 강사가 갑자기 행방불명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10만 위안, 약 1,9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요가 강사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싸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검정 레이스 팬티 한 장이 남아 있었고 그 위치는 매우 기묘하여 뭔가 다른 단서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요가 강사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경찰은 어떻게 단서를 찾아내고 진짜 범인을 밝혀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2012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사건의 장소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코코넛시티라는 별명이 있으며 코코넛 나무가 하이커우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하이커우에 사는 허우 사장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친구이자 요가 강사인 류메이란이 2012년 11월 19일부터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란은 당시 31살로 후난상 외항 출신이며 하이커우에서 13년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전 그녀의 직업은 요가 강사였으며 허우 사장과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당시 허우 사장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 있기 위해 허우 사장은 메이란을 비서로 고용하여 자신의 회사에 두었고 그녀가 회사 소유의 아파트 임대 업무를 돕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메이란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내의 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허우 사장은 이 주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오후부터 허우 사장은 메이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허우 사장이 메이란에게 언제 전화를 걸더라도 그녀는 항상 전화를 받았고 대낮에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이커우시는 크지 않기 때문에 허우 사장은 차를 몰고 애인 메이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메이란의 차가 평소 주차하던 곳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집에서 문을 두드렸을 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쇠로 방을 열었고 집안은 평소처럼 밝고 깔끔했습니다. 메이란의 노트북, 지갑, 휴대폰, 차열쇠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우 사장은 방에서 잠시 기다리려고 했지만 침실로 갔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이란 집의 작은 침실에 있는 침구류가 모두 사라졌던 것입니다. 허우 사장은 처음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했지만 자신과 메이란의 관계를 고려하여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분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우 사장은 5일 동안 불안에 시달린 끝에 메이란의 모습을 볼 수 없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형사기술자들은 곧바로 현장을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문 자물쇠에 강제로 열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집안에도 뒤집히거나 싸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란은 자연스럽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무슨 이유로 메이란이 그렇게 급히 떠났는지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현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이란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평온하고 깔끔해 보이는 현장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간은 어느새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메이란의 남동생 류자추가 후난성 고향에서 달려와 경찰과 만났습니다. 그는 누나와 사이가 매우 좋아 자주 통화했으며 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메이란이 실종된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추와 함께 두 번째로 메이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나의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자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검정 레이스 팬티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매우 깨끗함을 좋아하고 심지어 약간의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매번 갈아입은 옷은 바로 세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또한 자추는 두 번째 침실에 침대 시트가 사라진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은 누나가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둔 방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 방에 머물렀고 이전에는 항상 침대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메이란이 키우던 갈색 푸들 강아지도 사라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메이란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자주 드나들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편 자추는 부모의 부탁으로 10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건 실종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100여 장의 전단지를 들고 밤에 거리로 나가 곳곳에 붙이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형사팀은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메이란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납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이란이 안심하고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메이란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메이란을 찾기 위해 10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동생 자추는 도시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며 적극적으로 누나를 찾았습니다. 각종 미디어도 연이어 이 사건을 보도하며 메이란의 실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가족과 사회 여론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은 재산을 노린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한이나 연애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메이람과 밀접하게 지내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경찰이 메이란의 친구, 친척, 그리고 거주하는 단지 이웃들을 조사한 결과 메이란의 사회적 교류가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녀가 여러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바로 신고자 허우 씨, 일명 허우 사장이었습니다. 허우 사장은 하이난 출신으로 당시 45살이었습니다. 하이커우에서 그는 몇 가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메이란과는 10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허우 사장은 일부 사업을 메이란이 도와주도록 했으며 거주할 집도 제공했습니다. 감정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 동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편 경찰은 단지의 경비원을 불러 사건 전후에 메이란의 집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피부가 비교적 하얗고 약간 뚱뚱한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곧 메이란의 동생 자추로부터 2달 전 메이란이 약 1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펑이롱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펑이롱의 외모는 경비원이 말한 특징과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펑이롱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펑이롱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메이란의 실종에 대해 큰 충격과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메이란과의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펑이롱은 올해 24살로 후베이성 우한 출신의 퇴역 군인입니다. 제대 후 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19일에 메이란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메이란이 전화를 걸어 함께 키우던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메이란은 일이 바빠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위롱을 불렀습니다. 그는 당시 친구이자 전우인 셔니션과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CCTV가 고장나서 위롱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애견병원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19일 오후 위롱이 개를 데리고 병원에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그날 오후 애견병원을 나온 후 차를 몰고 사업차 원창시로 갔고 그때 전우인 이성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창 쪽 담당자도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롱의 증언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 보였고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제외한 후 허우 사장과 위롱 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허우 사장과 메이란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메이란은 가정을 꾸리고 적절한 명분을 얻고자 했으며 허우 사장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허우 사장은 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또한 허우 사장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허우 사장이 다른 여성들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와 메이란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고 어떤 위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허우 사장은 메이란의 실종을 발견한 후 5일간 고민한 끝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우 사장에 비해 위롱의 혐의는 훨씬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매우 좋았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위롱은 메이란에게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메이란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형 강아지를 안고 자는 것을 알고 그는 인형 강아지와 비슷한 실제 강아지를 사서 메이란에게 선물했습니다. 또한 자주 집에 찾아가 강아지 사료를 주었으며 강아지가 아프면 애견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위롱은 메이란을 해칠 동기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뭔가 놓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이란의 동생 자추를 데리고 세 번째로 메이란의 집, 즉 그녀가 실종된 장소로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세히 현장을 조사한 끝에 자추는 경찰에게 누나가 평소 자주 입던 잠옷이 사라졌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경찰은 더더욱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메이란을 본 사람은 남자친구 위롱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자추도 누나가 위롱과 헤어진 적이 있으며 그 과정이 매우 불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나는 위롱을 위해 낙태를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위롱의 범행 동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때로 돌아가 위롱을 다시 조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위롱은 질문에 명확하고 안정된 태도로 답변했으며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경찰이 위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은 위롱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경찰은 그날 위롱과 함께 메이란의 집에 왔던 이성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위롱을 신문했고 그의 말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고 경찰은 이성에게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롱은 이전에 자신이 이성과 함께 메이란의 아파트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자신이 메이란의 아파트에 간 적이 없으며 19일 점심에 위롱이 그를 찾아온 후 두 사람이 원창시로 회의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두 사람이 아파트와 단지 출입문을 드나드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엘리베이터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2시간 넘게 영상을 계속 확인했고 마침내 계단 통로의 한 구석에서 위롱과 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경찰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아마도 메이란의 시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위롱과 이성은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의 상태는 이전과 약간 달랐으며 특히 이성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위롱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성에게 위롱이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알리는 작은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성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메이란을 해친 것은 위롱 혼자였으며 자신은 단지 위롱을 도와 시신을 운반하고 유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당일의 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위롱은 이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위롱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를 계속 피웠고 오랜 침묵 끝에 위롱은 이성에게 형, 부탁할 일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전우이자 현재는 회사 선임이던 이성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롱의 다음 말은 이성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롱은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사람을 해치자. 이성의 담력을 키울 기회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성은 위롱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위롱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가 진심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첫 반응은 당연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위롱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위롱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위롱의 암묵적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이성은 위롱을 따라 메이란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위롱은 혼자 위층으로 올라갔고 이성은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약 40분 후 이성은 위롱의 전화를 받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한 검정색 28인치 여행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졌습니다. 곧 그는 메이란이 소파 옆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기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롱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메이란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침대 시트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메이란을 힘껏 여행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성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이 많이 났으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공범이 되어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롱은 여행 가방을 이성의 집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퇴역 군인인 위롱은 어느 정도 역추적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CCTV 문제를 고려하여 이성의 집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50km에 가까운 가방을 힘겹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이 계단에서 발견한 중요한 CCTV 영상을 놓친 것입니다. 다음날 위롱과 이성은 차를 몰고 500km 떨어진 우주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관광지를 피해 외딴 숲속을 찾아 메이란을 묻을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성이 제공한 명확한 증거를 마주한 위롱은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롱과 이성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차를 몰고 우주산으로 가서 시신 유기 장소를 바로 찾아냈고 피해자 메이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위롱이 메이란을 고의로 해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위롱이 메이란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결국 그녀를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메이란은 하이난에서 대학을 다녔고 금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하이커우에 남아 처음에는 회계사로 일했지만 자유를 좋아하는 메이란은 회계일이 단조롭고 재미없으며 큰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일은 순탄치 않았고 여러 회사를 전전했는데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사교성이 좋은 그녀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허우 사장 같은 부유한 사람들도 그녀가 일하는 동안 알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메이란과 허우 사장의 관계는 그리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았고 메이란은 혼자 하이난에서 고군분투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허우 사장은 돈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메이란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허우 사장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았습니다. 사교 활동을 하면서 허우 사장은 점점 집에 있는 아내보다 밖에 있는 애인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메이란을 만나게 되었고 심리적, 생리적으로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는 메이란에게 수십만 위안짜리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 눈에는 메이란이 허우 사장의 회사 직원으로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메이란은 허우 사장이 후원하는 애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메이란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이 관계에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느꼈고 허우 사장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허우 사장은 이미 밖에 더 젊은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란을 달래며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메이란은 요가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감정과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연애 관계 때문에 이전의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 하이커우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첩을 떼어내고 싶으면 그녀를 공부시키라고. MBA 수업에 보내면 시야가 넓어지고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부자들을 만나게 되어 결국 더 부유한 사람과 데이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애인을 보내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허우 사장이 메이란에게 요가를 배우게 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요가를 배운 메이란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모습을 찾았고 다시 예전의 밝고 활발한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일 외에도 자주 모임에 나갔지만 이미 31살인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간절히 원했고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위롱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메이란과 2012년 초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모두 위챗을 사용했고 사교적인 메이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위챗 어플 기능 중 주변 사람이나 흔들기 같은 기능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매우 편리했습니다. 어느 날 메이란은 주변 사람들 중 양광남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고 그의 프로필에 퇴역 군인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양광남자는 바로 위롱이었고 그는 메이란의 프로필 사진이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기쁘게 친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된 뒤 매일 채팅을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위롱은 여자를 매우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직 친구 사이였지만 위롱은 로맨틱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인사, 따뜻한 식사와 날씨 알림 등을 전하며 메이란을 챙겼습니다. 마침 메이란은 이런 애정 공세를 매우 좋아했고 위롱이 세심하고 로맨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메이란의 외모와 몸매가 뛰어났기에 위롱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위롱의 자상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메이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메이란은 만남의 대화 중에서 위롱이 그녀보다 7살이나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고 나이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위롱은 눈치가 빨라 금방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보고 바로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메이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금방 연인이 되었습니다.
위롱은 메이란에게 푸들 강아지를 선물했고 이는 메이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2달 조금 넘어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항상 결혼을 갈망해온 메이란은 7살 차이가 나는 이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이란은 위롱에게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보자고 제안했지만 위롱은 거절했습니다. 메이란은 이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습니다. 위롱이 겨우 24살이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까봐 배려했던 것입니다. 2012년 여름, 메이란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위롱에게 알렸을 때 위롱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이란은 상상도 못한 일이 자신에게 닥칠 줄 몰랐습니다. 위롱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위롱은 고향에서 이미 결혼을 했고 1살 된 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집안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라며 아내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롱은 다음날 고향이 돌아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메이란에게 꼭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위롱이 떠나자 메이란은 혼자서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왜 이러는지 어떻게 2번째로 또다시 첩이 된 건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위롱이 이혼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 깊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민하던 중 그녀는 위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메이란의 마음은 순간 덜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위롱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메이란은 위롱이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한바탕 울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메이란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 관계가 결국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절제 수술을 했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위롱이 메이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메이란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러 11월 초 위롱은 마침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메이란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한참 두드린 끝에 메이란이 나왔습니다. 위롱은 흥분하며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말하고 그동안 전화받지 못했던 이유가 부모님이 이혼을 반대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롱이 아무리 말해도 메이란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정리상자를 꺼내 위롱에게 건네주며 아이는 이미 지웠으니 잘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위롱은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메이란이 위챗에서 한 이별 선언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히 계속 설명하며 메이란의 용서를 구했지만 메이란은 더 상처 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메이란은 위롱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떠난 후 위롱은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고향의 아내와 이혼했는데 메이란도 이렇게 단호하게 그와 헤어졌으니 자신만 농락당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메이란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새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위롱은 메이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마침 메이란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란은 정말 시간이 없어 위롱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롱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친구 이성에게 사람을 해치면서 담력을 키우자는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일찍 위롱은 약속한 시간에 메이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메이란은 막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탓인지 두 사람의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위롱은 메이란의 온화한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메이란에게 재결합을 간청했지만 메이란은 불가능하다며 명확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벌였고 위롱은 특히 격분하며 자신이 이미 이혼을 했는데 왜 용서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메이란은 위롱이 사기꾼이라며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지금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위롱은 메이란의 뺨을 때렸고 메이란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위롱은 갑자기 달려들어 메이란을 바닥에 눕히고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메이라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점점 저항을 멈추었고 결국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위롱은 여전히 변명하며 메이란이 쓰러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그녀를 상자 안에 넣었다고 변명했지만 그 이유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이 비극의 주된 원인은 위롱이 원래부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아내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롱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었고 그는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위롱은 한 여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여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13년 8월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위롱은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공범 이성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위롱과 이성은 메이란의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9만 4천 위안, 하나 약 1,7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배상이 이루어져도 메이란의 소중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경고는 온라인 교제의 안전 문제입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맺는 사례도 있지만 복잡한 인터넷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상대의 진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배경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메이라는 위롱을 만났을 때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31살이었고 이미 결혼 정년기를 놓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메이란이 위롱에게 부모님을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위롱의 망설임 등 여러 신호들이 있었지만 메이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이 기대한 만큼 완벽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온라인 교제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영업사원이던 한 여성이 외출해서 일을 보다가 밤새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헌신하며 일해온 그 일이 결국 그녀를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일부 문학작품이나 실제 역사 속에서 식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심각한 자연재해나 황야에서 길을 잃은 상황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허구이든 실제이든 우리와는 매우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현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타이완 역사상 첫 번째 식인 사건이자 범인의 변태적인 정도가 극에 달한 사건입니다. 이 악성 사건은 당시 타이완 전역을 뒤흔들며 인간의 악랄함에 대한 상상력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전개되었을까요? 함께 21년 전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타이완 타이중시였습니다. 타이완 중부에서 타이중시는 지역 중심지로서 약 700만 인구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3대 도시권 중 하나입니다. 타이중에는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중 타이완 최초의 사립대학교인 동해대학교가 있습니다. 동해대학교는 1955년에 설립되어 타이중시 시퉁구 다두산 자락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교지 면적이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타이완 사립대학 중 가장 넓은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바로 이 동해대학교 근처에서 타이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악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타이완성 타이중시 롱진구의 경찰서에 시쿤즈라는 젊은 청년이 급히 찾아와 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누나가 실종되었다고 했으며 경찰에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누나 시진츠는 27살로 동해대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국태인수보험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즉 12월 7일 밤에 시쿤주는 누나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당시 누나는 그에게 곧 동해대학교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기 때문에 시쿤주는 누나가 늦은 시간에 혼자 나가는 것이 걱정되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누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누나 시진츠는 그에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만날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오랜 고객으로 국술관 옆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 주인인 천진허, 아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고객을 소개해 줄 것인데 누나는 그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번 달 실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매우 기뻐했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동생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시쿤주는 여전히 걱정이 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누나와 함께 갔습니다. 아허의 가게에 도착한 후 그는 누나가 업무를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줄 생각이었지만 누나는 그에게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할 수 없이 먼저 떠났지만 떠나기 전 누나에게 일찍 집에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진치의 부모님은 딸이 동생 쿤주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따로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도 누나가 일이 끝난 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다음 날인 12월 9일 아침, 쿤즈는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가 일하고 있는 국태보험회사의 상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상사는 네 누나가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라고 물었고 이 말을 듣자마자 쿤즈의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쿤즈는 경찰에게 누나 진츠가 오랜 기간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있지만 두 사람은 동거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진츠는 키가 크고 미인은 아니지만 아주 청순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성실한 밝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변 친구들도 매우 단순하고 복잡한 이성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쿤즈는 누나에게 항상 구애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소에 누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쿤즈는 곧바로 손에 있던 일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누나가 갔던 그 오토바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가게는 룽징양 싱싱로에 위치한 3층짜리 작은 건물로 1층은 수리공장, 2층과 3층은 주로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해대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쿤즈는 서둘러 1층 가게로 들어가 보니 짧은 머리를 한 중년 남자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바로 이 가게의 주인 아허였습니다. 쿤즈가 누나의 행방을 묻자 아허는 7일 밤에 분명히 진츠와 만나기로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 두 사람은 잠깐 몇 마디만 나누고 진츠를 돌려보냈으며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쿤즈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오토바이 가게의 이곳저곳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입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쿤즈를 밀어냈고 가게의 셔터문을 내리며 쿤즈를 내쫓았습니다. 쿤즈는 경찰에게 자신이 느끼기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를 잘 아는 그는 누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말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가게 주인 아허가 누나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고 해를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시가족은 다시 아허의 수리가게로 찾아가 집안을 살펴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뜻밖에도 아허는 이전에 거칠고 난폭한 태도와는 달리 매우 친절하게 시 가족을 맞이하며 집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시 가족은 3층 건물을 꼼꼼하게 수색했지만 건물 안팎을 몇 번이나 뒤져도 진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망한 시 가족은 수리가게를 떠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허라는 이름이 당시 형사반장인 탕거창에게 즉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아허의 이름은 이미 경찰의 특별 감시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탕반장은 1991년 3월 1일 동해대학교의 재학생이었던 쉬루이펀이라는 여대생이 아허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실종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쉬루이펀은 용돈을 벌기 위해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아허와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했고
이 때문에 아원은 당시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아원은 그날 밤 출산을 앞둔 아내를 보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슈르이펀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적해본 결과 중간에 약 1시간 반 동안 아워의 행방을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같은 장소에서 2명의 여성보험 판매원이 실종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 당시 탕거창은 아직 평범한 젊은 경찰관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분명히 슈르이펀의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가게 밖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원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경찰은 끝내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경찰은 3차례 아워를 경찰서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슈르이펀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워는 항상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3번 모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탕거창은 형사반장으로 승진했고 아워도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를 단번에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역 경찰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연쇄 범죄가 아닐지라도 수년간 이 지역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계속 발생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워는 한때 그들의 주요 용의자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워는 토박이로 태어나고 자란 지역 주민으로 일정한 읽고 쓰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낮아 반문맹 상태였으며 중학교를 다녔어도 자신의 신분증에 적힌 글자조차 다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워의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웠고 부모는 9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빌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워는 이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20대에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는 손재주가 좋아서 수리 기술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그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악성 사건의 주요 범인일 수 있을까요? 곧 아워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진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기술적 발전 덕분에 수사 속도가 크게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가진 증거는 그의 거짓말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당일 오후 경찰은 오토바이 가게 근처의 CCTV 영상을 조사했으며 곧바로 인근의 24시간 편의점에서 실종된 진치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8시경 카메라는 진치가 오토바이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지만 그녀가 다시 나오는 장면을 찍히지 않았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아워는 매우 침착해 보였으며 경찰이 밝혀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찰도 아워의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의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경찰의 반복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에 긴장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둔한 편에 속하는 아워가 너무 완벽하게 대답하니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수리점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워는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경찰서를 떠난 후 곧바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과 함께 경찰견을 데리고 아워의 오토바이 수리점 건물로 갔습니다. 당시 셔터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서 경찰은 아워가 이미 도망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건물 안에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워의 아내에게서 오토바이 수리점의 예비 열쇠를 입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1층 가게가 보였고 그 안에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오토바이 한 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어서 무엇이 유용한 것인지 무엇이 쓰레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2층의 거실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의 욕조만은 유난히 반짝거리고 깨끗했으며 최근에 닦은 듯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분석을 마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경찰견이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하며 경찰관을 3층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그 뒤를 따랐고 경찰견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물탱크 앞에서 멈추더니 점점 더 크게 짖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감돌았고 동시에 물탱크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이러한 가정용 물탱크가 흔히 사용되며 주로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물탱크 외부에는 두꺼운 때가 끼어 있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경찰이 물탱크의 뚜껑을 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물탱크 바닥에서 그 냄새의 근원을 찾게 된 경찰은 아주 무거운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잘려나간 머리와 사지, 그리고 잘게 썬 살점, 살이 발라진 백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장으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즉시 봉쇄하고 계속해서 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파손된 노키아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서 2층 욕실에서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곧 2층 욕실의 욕조 주변 벽과 바닥에서 여기저기 파란색 형광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응은 약 30초 정도만 지속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신속히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곳이 사건의 첫 번째 범행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치의 동생과 부모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왔으며 그들은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유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했지만 진치의 아버지는 머리만 보고도 단번에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고는 울부짖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아허의 방 구석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굵은 무늬의 뱀이 있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대량의 성인물과 몇 가지 성적 도구들을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아허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가 아허에게로 집중되었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허의 아내에 따르면 당시 아허는 39살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았고 아워의 수리 기술도 이웃들에게 인정받아 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워를 떠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그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성실한 성격의 아워였지만 그의 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워는 때때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으며 어릴 때 집에서 자주 매를 맞은 탓에 혼자서 황량한 들판으로 나가 작은 동물들을 잡아 학대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집에서 뱀을 키우기 시작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서워했으며 이웃들조차 방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비친 아워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이웃들이 경찰에게 아워가 자주 집 앞을 지나가는 여자아이들을 음흉한 눈빛으로 지켜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아워가 멀리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추적을 강화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워의 고향 시골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아워는 날카로운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경찰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범인이 너무나 잔인하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발견된 신체의 조각과 혈흔만으로는 아워를 바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적 증언과 직접적인 물증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수리점 앞 도로의 지하 수관까지 파헤쳤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TV 매체의 보도가 금지 사건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서로 와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는데 바로 이 단서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츠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던 경찰 기술팀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발신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진츠의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발신한 전화는 니모모라는 여자의 유심카드로 걸린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조사 결과 이 리모모는 아허의 가게에서 일하던 견습공인 광더창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광더창은 당시 29살로 경찰이 그를 찾으려 했을 때 이미 사건 이후 갑자기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실종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고 광더창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중요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현지 통신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 자오인창이었습니다. 그는 덧창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덧창이 갑자기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컴퓨터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덧창은 물건을 맡긴 후 자리를 떴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허가 사람을 다치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오인창 사장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덧창이 노트북을 맡긴 후 사장이 몰래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그에게 덧창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30분 후 덧창은 다시 돌아와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 노트북을 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오인창과 가격을 협상한 끝에 덧창은 노트북을 1만 대만 달러, 약 42만 원의 통신가게에 넘기기로 동의했습니다. 당시 자오인창은 덧창에게 양도증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오인창이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그 지역에서 덧창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덧창은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아허의 침착함과는 달리 체포될 때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뒤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 덧창은 범행을 자백했고 구금 중이던 아허도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리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이 말한 진실은 듣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덧창은 나이는 어렸지만 몇 년 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한 후 사회에 나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여색과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아호와 알게 된 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견습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은 종종 오토바이 보험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아허는 보험회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츠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원한 관계를 맺어 아허가 진츠를 해치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일까요? 아허와 덧창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사건의 기본적인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허는 최근 몇 년 동안 진츠에게 여러 고객을 소개했지만 최근 몇 건의 보험 청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건의 보험금 거절 사건으로 인해 아허의 고객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크게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아허는 몇 건의 거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아허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진츠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밤 8시경 아허는 진츠에게 전화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새로운 보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잡았고 진츠는 기꺼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녁 9시쯤 수리점에 도착한 후 아허는 덧창을 진츠에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진츠와 덧창은 테이블에 앉아 보험 업무를 이야기하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허는 갑자기 가게 입구로 가서 셔터문을 내리고 음악 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었습니다. 이 행동은 곧바로 진츠의 경계심을 자아냈지만 진츠는 너무나 연약했기에 두 남자가 그녀에게 가한 폭력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진츠가 셔터문을 왜 닫았냐고 물어보려는 그 순간 아허는 몽둥이를 휘둘러 진츠의 허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어서 덧창은 준비해둔 검은색 고무장갑을 끼고 굵은 삼끈을 들어 진츠의 목에 걸었습니다. 약 2분 정도 지속되자 진츠는 힘을 잃고 손발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허와 덧창은 진츠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그녀를 2층 욕실로 끌고 갔고 두 사람은 짐승처럼 차례로 그녀에게 끔찍하고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아허는 눈앞에 있는 진츠의 시신을 보며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이 동해대학교와 가깝고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많으며 주변 이웃들도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밖으로 운반하면 곧바로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진츠가 성폭행당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많은 물로 하체를 씻어내고 이후 신체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여가 지나자 두 사람은 땀투성이가 되었고 아허는 먹을 것을 좀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덧창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전 잘라낸 인체 조직 몇 조각을 기름에 튀겨
아워에게 내왔습니다. 아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것을 먹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부 인체 조직을 2개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단단히 묶은 후 3층 물탱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치가 입고 있던 옷과 도구들을 함께 큰 비닐봉지에 넣어 오토바이 수리점 뒤편의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아오와 덧창은 경찰에 각각 2가지 버전의 진술을 제공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으니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은 단지 도움이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주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덧창은 자신이 단지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했고 아허는 진치의 현금과 노트북을 그에게 주어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허가 방에서 혼자 시신을 분해한 일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허의 주장에 따르면 덧창이 돈이 부족해서 이 납치와 살해를 계획했으며 자신은 단지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당시 먹었던 고기가 진치의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후속 조사에서 경찰은 먼저 화장실에 오물을 수거해 그 안에서 피해자인 진치의 장기와 뼈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진술에서 언급된 진치의 옷, 신분증, 보험 증서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수리점 근처에서 덧창이 버린 줄을 찾아냈으며 그 줄에서 진치의 DNA를 성공적으로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줄에서는 2명의 범죄 용의자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덧창이 진술한 대로 그가 줄로 목을 졸랐을 때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누가 주모자였고 누가 시신을 분해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경찰은 곧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시신 검사를 통해 진치의 사망 시각이 12월 7일 밤 10시경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시신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오와 덧창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었고 때로는 사람을 해쳤다고 말하다가도 다시 강하게 부인하곤 했습니다. 신문 중 덧창은 심각한 정신문제를 겪고 있다는 판정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허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법정에서 인육을 먹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이미 그를 식인마로 묘사하고 사건을 보도했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열린 재판 중 아허가 했던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고기 맛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별 차이가 없다. 이는 경찰로 하여금 12년 전 실종된 여대생 슈루이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슈루이펀은 채식주의자였는데 그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경찰은 슈루이펀 사건과 아워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슈루이펀의 가족과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마음속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아허와 덧창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덧창은 자신이 진치를 성폭행한 것만을 인정했을 뿐 사람을 해치거나 인육을 먹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아워는 자신이 성폭행을 하고 인육을 먹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1심에서 검찰은 아워에게는 사형을, 덧창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최종 선고에서 두 사람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상급 법원에서도 사건을 재검토한 후 두 사람에게 모두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2007년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중지부는 고의상해죄로 아허와 덧창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방 단체들이 사형 판결에 대해 큰 논란을 제기하며 인권 보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당시 타이완에서는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상황도 겹쳐 이들의 처형은 2012년 말까지 미뤄졌지만 결국 아오와 덧창은 다른 몇몇 사형수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이 사형 집행에서 덧창은 즉시 사망했으며 아허는 장기 기증을 위해 법의관이 수행 마취를 한 후 법무부 경찰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허는 사망 후 즉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학단체, 의학윤리 및 인권단체들은
사형수의 장기 기증을 학대와 고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형수의 자발적 장기 기증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장기 기증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형수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했다고 밝히더라도 법무부는 이를 원칙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원은 타이완에서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을 완료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식인 사건에서 아원은 4개월 넘게 구금된 동안 줄곧 이례적으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고전 공포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변태 식인마 한니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심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실에서는 식인마 아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적인 교육 아래 자라났으며 그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혼자 숨어서 작은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의 냉혹함과 잔인함, 심지어 변태적인 성향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로는 그는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물들이 무척 혐오스러운 동시에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더 불쌍한 것은 언제나 그들의 덫에 걸린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츠가 종사했던 보험 영업직과 같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